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정학을 담당한 황태진입니다. 이제 1강에 들어갈 텐데요. 교정학이다 라고 하는 거, 여기는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 교정학 파트와 그리고 형사정책 파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저희 교재는 형사정책을 1편으로 그리고 교정학을 2편으로 되어 있는데 2편이 교정학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2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하로 되어 있는데 일단 교정학 파트를 먼저 하고 그리고 형사정책 파트를 해가는 식으로 해갈 테니까요.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교정학이라는 거, 교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보면은요. 어떤 잘못된 것을 우리가 시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일단 기초적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근데 범죄를 구성을 보면은 범죄자가 있죠. 범죄를 하는 자, 주체. 그리고 범죄를 당하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범죄가 있는 걸 보면 사회에서는 어때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공중 화장실에서 묻지 마, 뭐 범죄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두렵습니다. 연쇄 살인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지죠. 이런 것처럼 사회의 불안이 옵니다. 결국 이러한 교정을 하는 이유는 피해자도 구제를 하고 그리고 사회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죠. 더불어서 이 범죄를 범한 이 범죄자를 다시 선량한 시민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교정의 의미입니다. 근데 과연 교정이 될까? 사람이 바뀔까? 이런 것들도 또 논란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정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교도소라고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형벌 제도들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볼 이 교정학 파트에서 핵심은 바로 이 형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형벌 제도를 자세히 볼 거고요. 별도로 형벌 이외에 치료하는 곳인 치료감호소라는 곳이 있어요. 물론 비공식적으로 사회 내에서 청소년 처우 프로그램이랄지 처우 센터 이런 부분들이 또 치료를 담당할 수 있어요. 이 치료라는 것은 육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치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사회 치료라고 해서 가정 관계를 회복한달지 이런 치료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호 관찰 등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교도소에서 형벌을 부과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형벌을 부과하고 사회에 나가서 또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보호를 할 것인가. 이제 크게 우리가 교정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앞에서 봤던 형벌이라는 우리가 범죄와 형벌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오는가라고 좀 봐보면요. 일단 범죄를 범해요. 시간 순으로 보면은. 그러면 형 집행이라는 게 지금 형벌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형을 집행한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범죄를 범하게 되면 과연 범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알아보는 단계가 있어요. 경찰 단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우리는 수사 절차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재판 절차죠. 공판 절차 이렇게 이루어져요. 우리 현행법은 3심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1심, 2심, 3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요걸 우리는 수사 절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는 수사가 끝나게 되면 검사가 기소를 해요. 그러면 공판 절차가 진행이 되고 유죄가 확정이 되게 되면 형 집행 절차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교도소로 들어오게 되는데 교도소로 들어올 때 수형자라고 그래요. 그럼 수형자가 일정한 형기가 끝나게 되면 석방이 되잖아요. 근데 그냥 바로 석방이 아니라 이렇게 가석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석방이 되면 끝나겠지만 가석방 등으로 하게 되면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사회 내에서 이렇게 보호 관찰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렇지 않고 바로 교도소로 안 오고 이쪽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보호 관찰 등으로. 이제 근데 집행유예 같은 경우죠. 이러한 형 집행을 유예해 두고 바로 보호 관찰을 온다 할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이 이제 아직 확정되기 전에 체포 구속되는 경우 있죠. 구속. 경찰 단계에서 10일,
그 다음에 검사 단계에서 10일 플러스 10일하고 30일 정도 가능해요. 한 달 정도. 그리고 공판 절차에서는 한 번 구속되면 2달까지 가능하고요. 2번씩 연장이 가능해요. 신급마다. 그러면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4개월, 3심에서 4개월 이렇게 해서 거의 1년 2개월 정도 가능하죠. 그럼 여기에 이제 구치소라는 곳이 있어요. 구치소. 이 구치소로에 들어올 때 미결수 이렇게 말하는데 미결수용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바르게 한다,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수용자가 원칙일 거예요. 이게 수용자. 형집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 교정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형집행이에요. 교도소에서 이 수용자들을 어떻게 바로 집행해 낼 것인가. 그리고 수용자 내에, 이 교도소 내에도 사회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 범죄 학교가 될 수 있죠. 교도소가. 자,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도록 어떻게 우리가 교육해 낼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논점이죠. 그 다음에 무죄 추정 원칙 때문에 이게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이라고를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결국 교도소 내에서, 구치소 내에서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결수용자의 처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교정 절차를 봤고요.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 범죄는 왜 일어나는가라는 것도 알아봐야 돼요. 범죄 원인도 알아봐야 되고. 그러면 범죄에 대한 대책이 형벌만 있는가라는 걸 보는데, 교정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제 형벌이기 때문에, 그러면 형벌이라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을 폐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폐지론자와 아니다, 존치를 해야 된다, 존치론자 이렇게 나누어지죠. 많은 국가에서 사형을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1997년 이후로 지금 사형이 선고는 되고 있어요. 60여 명 가까이 사형 선고가 지금 돼서 대기하고 있지만 사형을 집행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형 선고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형 확정자들이 어쨌든 교도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사형 확정자의 처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사형 확정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어디에 구금되는가? 이런 것들도 봐야 되니까 이 사형수들에 대해서도 바로 교정학에서 다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사형이 확정됐으니까 얘를 교육시켜서 사회로 나온다라는 의미는 없지만, 일단 지금은요. 다만 이제 간접적으로 이럴 수 있어요. 사형 확정자도 일단 뭐 감형이 돼서, 또는 이제 뭐 가석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감형이 되면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요. 그다음에 자유형은 징역, 금고, 구류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징역, 금고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게 징역은 일을 하는 게 원칙이죠. 정역에 복무한다. 금고는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신청해 하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구류하고 징역, 금고 차이는 뭐냐? 이게 징역, 금고는 1월부터예요. 구류는 1 이상 30일 미만. 그러니까 한 달에 안 될 때 그걸 구류라고 하죠. 재산형은 벌금형, 과료, 그리고 이제 몰수 추징인데, 몰수 추징은 거의 부가형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 벌금형 5만 원 이상이고요. 상관은 없어요.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을 하죠. 자격을 상실하는 거. 예를 들면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랄지 이런 거를 아예 상실하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격 정지는 일정한 기간 동안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거. 이걸 우리는 자격 정지라고 그래요. 일단 이제 형벌의 종류를 좀 봤어요. 넓게 보면. 근데 교정의 핵심은 이쪽 자유형이죠. 물론 이 벌금형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쪽 벌금형. 근데 이쪽 징역, 금고, 구류, 이쪽이 징역, 금고가 핵심일 거예요. 하지만 사형, 그다음에 벌금, 그리고 여기 확정되기 전에 미결수 이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다뤄봐야 되는 겁니다. 교정학 파트에서. 자,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그럼 사형이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독거 수용이 원칙이에요.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는 교도소가 함께 3명 이상을 홍거라고 하거든요. 홍거 수용이 원칙인데, 실제 워낙 과밀 수용이 돼 있죠. 원래 독거 수용이 원칙인데 홍거 수용이 그 원칙대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 현행법상은 독거 수용이 원칙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징역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요. 1월 이상.
이렇게 이제 그 점이 이제 구류하고 다르죠. 구류는 1일인데 금고 구류 징역은 1월 이상이에요. 최고가 30년인데 가중하면 50년까지 가능해요. 50년까지. 그럼 여기까지를 무기징역, 유기징역, 유기금고라고 그래. 그다음 이제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종신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징역형을 선고할 때 뭐 100년, 80년 이렇게는 안 돼요. 50년까지는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도소로 와요. 자, 교도소로 오면 이러한 거를 수형자라고 그래요. 수형자. 자, 그러면 여기 일을 해요. 여기 일을. 이게 징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금고 수용자는 원래 일을 안 하지만 청원 작업이라고 그래서요. 금고 수용자들도 이렇게 신청하면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작업 의무는 없지만 신청에 의한 작업은 가능해요. 그러면 교도소 내에서 이걸 교도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작업. 물론 이제 그 외에 이제 별도의 직업 훈련이랄지 건 따르고요. 그다음 구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구류도 이렇게 신청에 의한 작업은 돼요. 원래 작업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최대가 30일인데 30일 미만이죠, 미만. 30일부터는 징역 금고라고 그래요. 그다음 벌금은요. 5만 원 이상이죠. 상한은 없어요. 뭐 상한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법률에 정한 상한을 넘으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벌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냐면요.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렇게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렇게 돼요. 노역장 유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노역장 유치가 언제까지 돼요? 3년까지 돼요. 이게 최고예요, 최고.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벌금을 300억을 이라고 치자. 이제 상한이 없으니까요. 300억을 안 냈다고 하더라도요. 노역장 유치는 3년이에요. 3년. 자, 그러면 뭐 300억을 3년에 한다 하게 되면 벌금을 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형량을 선택할 때 이렇게 징역 금고를 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과료는요. 5만 원 미만까지인데 2,000원이죠. 2,000원. 2,000원인데 2,000원.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 이렇게 들어가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 그럼 여기 노역장 유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이렇게 들어간다. 결국 자유형과 그다음에 재산형에 대해서 좀 대충 봤어요. 나중에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일단 지금 교정이라는 게 무언가라는 것을 좀 간단히 보기 위해서 범죄에 대해서 형벌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일단 설명해 드리기 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교정학의 소설, 시서소설과 관련해 가지고 이 교정의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의 개념. 이 교정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교정, 우리가 교정을 네이버 검색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치아 교정이에요.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옆으로 틀어진 것을 바로잡는다. 그럼 우리 사회 속에서 범죄라는 것은 어때요? 지금 바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정이라는 게. 그래서 책에 보면 일반적으로 교정이란 비뚤어지거나 잘못된 걸 바로 고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교정이라는 거는 범죄를 범하고 이제 범했을 때 바로 잡아야 되죠. 이렇게. 이제 이러면 교정이라는 건 어디까지냐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요. 교정에는 최협의의 교정, 협의의 교정, 자, 그리고 광의의 교정, 최강의 교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최협의의 교정은 뭐냐? 바로 자유형과 노역장 유치. 그러면 이제 자유형은 뭐죠? 앞에서 봤던 징역, 그리고 금고, 구류. 이게 이제 자유형이죠. 그럼 노역장 유치는 뭡니까? 벌금이나 과료가 있었는데 과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미납 시 이렇게 노역장으로 들어오죠. 벌금을 안 내게 되면 3년까지, 과료를 안 내면 30일 미만까지. 그러면 가장 최협의는 이렇게 돼요. 징역, 금고, 구류, 그 다음에 노역장 유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협의는 어떻게 되느냐? 협의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추가되냐면 미결수. 미결수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협의로. 미결수는 형이 확정되기 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형 확정자. 사형 확정자는 어떤 교정이라고 보기는 좀 일단 최협의로는 아닌 거예요. 여기 자유형은 뭐냐면 교도소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잘 교육시켜서 선량한 시민으로 바꿔야 되는데 얘는 이제 죽을 사람이죠. 일단 물론 지금 집행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일단 구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로 보면 일단 갇혀 있기 때문에 협의로는 돼요. 그다음 피감치자와 일시수용자. 자, 이런 거 어떤 경우냐면은 법정에서 떠들어 가지고 이렇게 감치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럴 때 이런 경우에 바로 협의의 교정으로 볼 수 있어요. 일시수용자의 경우에는 뭐냐면 형이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그럼 형이 이제 확정이 돼서 석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방에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을 때 잠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까지 협의의 교정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의로 보게 되면요. 광의로 보게 되면 치료 감호자가 들어요. 치료 감호. 범죄가 되려면요. 책임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게 되면 형사처벌 안 돼. 치료 감호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광의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년원이 있어요. 소년원은 형벌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 내 중간 처우라고 그래가지고요. 뭐 호스텔이랄지 이런 게 외국 같은 건 있어요. 이런 걸 말해요. 교도소 말고. 그다음에 최광의로 보게 되면요. 최광의로 보면 사회 내처우 그러니까 뭐 사회 봉사 이런 것들 이런 것까지 포함할 수 있죠. 사회 내처우라고 그래서 보호 관찰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건 이제 사회 봉사 등이에요. 뭔가 고치기 위한 이런 걸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보호 관찰도 여기에 있고요. 보호 관찰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죠. 그러면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정리를 우리가 해보면요,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범죄가 있어요. 이제 범죄가 있으면 이제 수사 절차를 거쳐요. 수사를 거쳐서 그러니까 경찰 수사랄지 그리고 검찰 수사를 거쳐서 이제 공소 제기를 해요. 이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형사 재판 절차로 들어가죠. 형사 법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형사 법원에서는 이렇게 3심제로 이렇게 운영이 돼요. 3심제로 확정이 돼서 1심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요. 유죄가 확정이 되면 뭘 부과한다? 바로 형벌을 부과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형벌. 자, 그렇다면 이제 형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형이 있고요. 자유형. 그 다음에 이제 벌금, 그 다음에 이제 과료라는 재산형이 있어요.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형사법원 말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소년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소년부. 이거는 이제 누가 들어오냐면 비행소년이 들어와요. 비행소년.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에는 비행소년, 범죄소년도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는 거는 뭐냐면 보호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보호처분. 보호처분은 어떤 곳이냐면 여기가 이제 소년원이라는 곳이에요. 소년원. 이렇게 대표적인 곳이요. 이렇게 가죠. 여기 보면은 이제 자유형 확정자는 어디로 가요? 교도소로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예, 교도소. 자, 그 다음에 벌금을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렇게 있죠. 노역장 유치. 이렇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최협의인 거죠. 최협의. 이게 최협의로 보는 겁니다. 최협의. 이렇게. 자, 그리고 교도소 말고요. 지금 뭐 조현병 환자랄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교도소 말고 별도의 치료 감호소라는 게 또 별도 있습니다. 치료 감호소 이렇게 이제 존재하죠. 교도소 말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쪽이 있죠, 이쪽. 이쪽에서 구속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뭐가 있냐면 구치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구치소가 존재합니다. 자, 구치소는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 구속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여기 수사 절차에서 구속되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제 이거를 우리는 미결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미결수, 미결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지금 미결수, 그 다음에 사형수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면은 이게 이제 협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협의. 이쪽이 협의가 되겠죠. 협의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나머지 이제 소년원, 소년원이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과목 여기까지 이렇게 합해지게 되면 이제 이게 광의의 바로 교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석방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가석방이 돼요. 가석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안 들어오고요. 여기 유죄 확정 중에서 예를 들면 집행유예라는 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집행유예 하면서 계속 감시를 해야 돼요. 또는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보호처분 중에서 소년원 말고요. 이게 별도의 뭐 수강을 명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호관찰도 있고, 사회봉사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 있죠. 이거를 우리는 사회 내 처우라고 그래요. 사회 내. 여기서 하면서 보호관찰 이렇게 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석방 하면서 여기에 보호관찰이 들어가요. 보호관찰 이렇게. 자, 이런 것까지 다 합하게 되면 최강의의 교정이다. 교정학에서는 이걸 다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일단 최협의의 교정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작업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벌금 안 내면 들어오는 분들이 최협의고. 그 다음에 협의로 말하면 미결수하고 사형수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광의로 말하면 소년원이나 치료감소가 포함이 되고. 그리고 최강의는 이렇게 사회내적 보호관찰 등까지 다 포함이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죠. 그 개념 좀 숙지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죠. 최협의로 말하면 자유형과 노역장 유지자. 그다음에 협의로 말하면 여기에다가 미결수, 사형수, 일시 수용자까지 포함이 되고, 그다음 광의로 말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치료감호자, 소년원, 그다음에 시설의 중간 처우가 포함이 되고, 최강의로 말하면 사회내 처우까지 포함이 된다.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정학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죠. 이제 범죄에 대해서 형사처벌만이 바로 교정의 대상이 아니고요. 좀 이해가 좀 되시죠?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교정과 행형이라고 돼 있는데, 행형이라는 말은요. 지금 그림은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는 교정 쪽을 더 강조한다. 예전에 형무소라고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 행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잘못한 것에서 대가로서의 어떤 응징적인 것이라면, 교정이라는 것은 바로 고친다,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행형보다는 교정 쪽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데, 자, 그러면 행형이라는 것과 교정이라는 게 어떤 측면을 한번 보면은, 방금 이제 형벌권을 발동을 했잖아요. 행형이라는 것은 어떤 응보적인 것이 강해요. 과거에 너가 한 만큼 대가를 치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가둬둬야 된다 이런 거죠. 너는 범죄를 했고 위험하니까 가둬둬야 된다 이런 관점이에요. 근데 결국 예를 들면 행형으로서 가둬둔다라고만 두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입장을 바꿔서 내가 갇혔어요. 뭔가 이게 친구랑 싸워서. 그러면 여기에 뭐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악만 받쳐가지고 이렇게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게 교정이에요. 교정이라는 거 이념은 바로 이 재사유화입니다. 자, 그러면 교도소에 들어가서 일단 3년 징역을 받았으면 너는 격리시킨다라는 관점만이 아니라 3년 동안 사회에 나갈 수 있는 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나가면 선량한 시민이 되도록 해줘야 다시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이념, 이게 바로 교정이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행형이 아니라 이 교정 쪽에 무게중심이 더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그러면 그 3년 동안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죠. 이런 게 교육이에요. 그러면 여기 행형이라는 거는 이런 법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죄형 법정주의라고 그래서
이런 게 있죠. 하무라비 법전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것처럼. 너가 과거에 잘못했다. 그럼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지. 여기에 너는 대가를 치러야 돼라고. 나중에 또 잘못하면 그만큼 대가를 치르는 거야. 자, 이런 식의 거기에다 관심을 둔다면 자, 여기서는 뭐냐면 어떤 실질적인 이념적인 측면이죠. 사람마다 각각이 달라요.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그 차이점들의 원인들을 해소해주고 고쳐준다는 거죠. 교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체서 교정을 해줘야 된다. 그럼 그래서 여기 예전에 형무소라고 써요. 교도소. 근데 지금은 교도소라는 말을 쓰고 교도관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죠. 자, 책을 보시면 행형이라는 것은 본래 형의 집행, 구금작용으로 이해했다. 그러는 거죠. 교화 개선 자유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는 어떠냐면 교정, 오늘날 행형과 교정은 결국 같은 의미라고 보긴 하는데 과거에 보면은 행형이라는 거는 응보주의적에서 구금작용을 강조한 것이 행형이라는 용어를 썼다.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이제는 교화 개선이라는 사회 복귀를 강조하는 이렇게 재사회화를 해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사회 복귀를 강조하는 것, 교정이다. 그래서 지금은 교도소와 관련된 교정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최근에는 행형이라는 용어보다는 교정이라는 용어를 보통 많이 쓴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교정학은 바로 이런 이념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정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교정의 목적. 지금 방금 형벌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러한 걸 우리가 교정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교정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이제 교정의 목적 이렇게 보죠. 범죄를 범하고 수사를 해서 공판 절차 와서 형을 집행을 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범죄자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이제 교정은 크게 이런 것들이죠. 응보. 책임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좋은 말로 하면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과거에 잘못한 만큼 그만큼 대가를 치른다. 이게 이제 응보 책임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유를 박탈하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그러면 응보 자유 박탈을 측면에서 또 어떤 부분이냐면 사회를 방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사회 방해. 자, 예를 들면 여기에 형 집행이 3년 징역이다. 3년 동안 징역을 산다. 자, 그러면 너가 한 만큼 대가를 치르는 거죠. 응보. 잘못한 만큼 너도 고통을 받아라. 이런 응보가 목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사회를 방해한다 이게 나오죠. 사회 방해 수단. 사회를 지킨다. 그리고 사회를 어떻게 지키느냐? 이거를 이 범죄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일반인들이 선택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을 받아 보니까 다시는 범죄 안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특별 예방이라고 그래요. 그 범죄를 한 자들이 다시 범죄를 안 하는 걸 특별 예방. 이걸 보고 일반인들이 안 하는 걸 일반 예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형벌의 목적은 교육이다. 이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선량한 시민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무능력화 시키는 거다. 이제 아예 3년 동안 범죄를 못하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격리의 가학화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이런 형벌의 목적과 관련해서 수용자의 개별적인 처우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것에 따라 수용자의 과학적 분류 제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에 이제 교도소 여기에 들어오면 수용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두면 안 돼요. 남녀를 같이 두면 안 되잖아요. 소년과 성인을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를 잘 시켜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이걸 과학적 분류를 잘 해야 됩니다. 교정에서 나중에 분류제도라고 해서 잘 나오게 되고요. 처우 개별화, 그래서 수용자에 잘 맞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직업 훈련이 필요하면 또 직업 훈련을 시키고, 자 그렇지 않고 뭔가 심리 치료가 필요하면 심리 치료가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관리의 적정화. 자 그러면 어떠냐면 특히 남녀 교도소를 함께 두면 안 되잖아요. 소년 교도소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이 격리와 교육 훈련 서로 이렇게 두 가지가 조화가 된다. 격리를 시키면서 또 교육이랑 혼자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도 작업 같은 경우가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죠. 작업이랑 홍보 속에서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시설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어떤 생산적인 시설, 직업 훈련 이런 것들이 다 돼서 교도소 내에서 자급자족 원칙과는 관용주의가 있어요. 교도소 내에서 작업을 통해서 생산한 것을 교도소에 쓰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교육이라는 것이 있죠. 수용자의 인격 도약할지 지능 개발 이런 것들 정신함양을 하는 거 그리고 훈련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교도소에 들어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자, 분류 제도가 있다니까요. 분류도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자, 그리고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작업도 합니다. 작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받습니다. 그다음에 직업 훈련도 받아요. 앞으로 하나씩 다 볼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교정이 어떤 걸 다루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네, 그걸 통해서 나오게 되고. 자, 그리고 요 안에서는 어때요? 또 가족들 만나야 되고 그렇죠. 외부 교통도 또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외부 교통도 이루어져야 돼요. 외부 교통이라는 건 접견, 서신, 수수, 전화 통화 이런 것들. 자, 필요할 때는 외부 통학도 가능하고요. 외부 종교 행사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보호 사유화라고 그래요.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용자의 제사유화, 결국 이 교도소에 들어왔던 제사유화, 외부 사유와 관련을 지어야 되죠. 그래서 형집행법에서는 접견, 도서 열람, TV 시청, 신문 구독 이런 거 다 허용이 돼요. 나중에 하나하나씩 다 볼 겁니다. 이게 이제 교정의 목적이다. 자, 교정이라는 것은 이제 선량한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교정, 범죄를 범했다. 범죄를 범한 자가 이제 바른 시민으로 되게끔 하는 것, 이게 교정이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교도소에서 뭐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 배우는 곳이 교정학이다. 자, 앞으로 그러한 내용을 형집행법을 배우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볼 거예요. 교도 작업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교육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종교 행사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외부 교통은 또 어느 정도 가능하느냐, 뭐 접견은 무조건 되는 것이냐, 뭐 하루에 한 번 이상 되느냐, 하루에 한 번 안 되거든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처럼요. 자, 그러면 이 다른 법에서 목적을 다 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형집행법에서를 보면 이렇게 돼요. 이 수형자는 뭐냐면 수형자는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교정교화라는 것은 수형자죠. 수형자. 그러면 여기에 수용자라고 되어 있죠. 수용자. 그리고 교정시설의 운영. 이렇게 세 가지의 개념인데, 그럼 여기서 수용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미결수 있죠. 미결수가 포함이 된 것이 바로 수용자예요. 그러면 수용자는 수형자와 미결 수용자가 결합이 된 이게 수용자예요. 물론 사형 확정자도 포함이 되고, 사형 확정자는 뭐 수용자는 아니니까 이렇게 사형 확정자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처우나 권리는 수용자예요. 근데 교정, 교화나 사회 복귀는 수형자죠. 미결 수용자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교정, 교화는 수형자, 처우는 수용자. 한 단어 잘 보셔야 됩니다. 수형자의 교정, 교화, 수용자의 처우, 인권. 그다음에 소년법에서는 소년은 19세 미만이거든요. 여기 19세 미만. 나중에 이제 배울 겁니다. 19세 미만자 소년범이 있는데 소년범에 대해서 과연 형사처벌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소년은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년범들이 굉장히 흉포화되고 있고 집단화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소년은 뭐냐면 소년원이에요. 소년원. 소년원에서는 징계나 또는 절차를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교정교육과 소년원, 분류심사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보호관찰에 관한 법이 있어요. 보호관찰은 성인에 대해서 집행유예하면서 보호관찰, 선고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이 있고요. 소년범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일종으로서 단기보호관찰, 장기보호관찰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석방과 관련해서 보호관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담당하는 거예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등이 있는데 결국 이 보호관찰에서는 보호관찰, 그 다음에 그 말고도요. 수강명령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 이런 게 있거든요. 사회봉사 명령 등 이 형벌 이외에 사회 처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률로서 중요한 법이에요. 이게 이제 보호관찰법입니다. 그리고 치료감호법은 뭐냐면
심신장애, 책임 능력이 없는 자, 그러니까 마약 중독돼 있는 자, 그다음에 정신성적 장애자라고 해서 소아 성교우증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하는 이러한 자들에 대한 어쨌든 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치료 감호를 얘들은 이제 형벌을 부과하게 되면 먼저 치료 감호를 하고 그다음에 형벌로 받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안 관찰은 뭐냐면요, 이제 간첩이에요, 간첩. 자, 간첩죄를 범하고 이제 교도소로 가잖아요. 예, 교도소에서 3년 이상 살고 출소를 하잖아. 자, 그러면 얘들에서 법무부 장관이 보안 관찰을 결정하게 되면 계속 감시를 하는 거야. 검사가 지휘하에서 2년 동안.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교정의 목적 여러 가지 이제 하나하나씩 다 볼 겁니다. 우리가 교정 관련 법령들이거든요. 여기서 간단하게 지금 앞으로 교정학에서 배울 내용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하나하나씩. 자, 이제는 교정의 특성을 볼까요? 교정이라는 거는 좀 어렵죠. 한 사람을 바꾼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자,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이념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자, 왜냐? 어떤 이념이냐면 이게 재사유화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는데 또 교도소 내에서 보안이라는 게 있어요. 도주를 하면 안 되고 그다음 그 안에서 폭행 사고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떤 교정과 관련된 부서가 있고 그리고 또 보안 업무 관련 이념이 있어요. 보실까요? 이념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념을 보면 응보라는 것은 과거에 처벌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정 교환은 사회 복귀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무력화라는 것은 격리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념들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자, 그러니까 야, 너는 과거에 대가를 치러야 돼. 그 다음에 사회에서 굉장히 불안해. 이랬을 때 이러한 것들을 과연 어떻게 교정을 할 것인가.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죠. 이제 조두순 사건이 있어요. 아동에 대해서 성폭행을 한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시민사회에서는 조두순이 석방이 되는 이제 만기 석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죠. 진짜 위험한 인물에 대해서 격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근데 교정 이념에서는 보면은 이제 뭐 할 위험이 없으니까 보내도 된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회에서는 또 불안한 거죠. 그럼 또 한편으로 뭐냐면 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니까 충분하냐 저게 대가가 피해자가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 대가를 더 치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응보 그 대가를 치르는 거, 자 그리고 사회 방위, 그다음에 교정 이런 제사회와 이런 이념들이 이렇게 겹치면서 상당히 어려워요. 복잡하고. 그래서 이념 간의 갈등이 있는데 여기에 응보,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목적 이런 것들이 바로 갈등이 생긴다. 그리고 이런 거를 어떻게 이제 조화해 낼 것인가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독립성. 교정은 독립성이 있어요. 규범학으로서의 독립과학입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이제 뭐 그런데 다른 학문과 연계가 커요. 범죄학, 형사정책학, 교정학 이런 각각의 학문 영역이 되어 있고요. 이제 경험과학으로서 규범학으로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독립성이 있어요. 그다음 종합과학입니다. 종합과학성을 먼저 보면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일단 그렇죠. 교정이라는 거는 역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앞으로 교정사를 볼 겁니다. 한국 교정사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교도소가 어떻게 변천되어 있고, 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사회학이라는 거는 뭐냐면 요게 그 교도소 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도소도 소사회가 사회인 거죠. 사람들의 삶이니까. 그러면 이 사회 속에서 교도소화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하게 되고 오히려 잘못하다가는 교정이 아니라 그리고 범죄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교도소 내에서 또 위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다음에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면 뭐 MMPI랄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심리 치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교정학이라는 게 심리 치료, 심리 검사를 내 가지고 심리 검사하는 방식이 있죠. 심리 검사를 통해서 심리 치료를 해야 된다는 이런 관점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교정이라는 게 규범학적으로 형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이제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학적으로 보면은 교도소라는 것은 교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경리적인 측면이 좀 강하죠. 자, 역사학적인 측면에서부터 좀 한번 봐보시면은요, 요게 자, 과거 교정행정과 정책과 관행에 대한 이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봐요. 그래서 로스맨의 수용소의 발견 이런 개념을 보면은 이 교도소라는 게 뭐냐? 원래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그들의 행위를 증지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탄생했다. 일탈이 교회, 가정 등 부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범죄자를 사회로 또 격리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는 교정의 특성에 대해서 보는데, 자, 그러면 요것부터 보죠. 이제 그 위에 3번에 보면 이제 교정의 연구 대상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어떤 교정의 특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특성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정학에서 다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이제 범죄인데, 자, 범죄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있어요. 형식적 의미의 범죄라는 것은 법률에서, 형법이라는 법률에서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 예전에 간통죄가 형식적 의미의 범죄였어요. 근데 지금은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아니죠. 물론 실질적으로 사회에 유해한 행위는 될 수 있어요. 자, 실질적 의미의 범죄, 이거는 사회 유해한 행위. 자, 그러면 예전에 예를 들면 청탁금지법은 범죄가 아니었죠. 근데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범죄가 되죠. 그러면 사회 유해한 행위가 법이 만들어지면서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되니까 이 실질적 의미의 범죄라는 것은 과거의 형식적 범죄를 빼거나 또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에는 대상이 뭐예요? 범죄자와 피해자. 그래서 범죄자와 관련해서 왜 범죄가 되는가라는 범죄 원인,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피해자가 되는가라는 피해자 학,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3번이면 교정학의 연구 대상으로서 범죄는 형사정책학에 있어서 범죄는 바로 실질적, 상대적 범죄 개념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걸 연구 대상으로 하는데, 교정학의 연구 대상으로서 범죄는 바로 여기가 핵심이에요. 형식적 의미의 범죄. 요게 이제 우리가 다룬 거고요. 그럼 범죄자를 교도소로 가게 되는데 이런 거. 형사정책학에서는 이쪽이고, 그다음에 교정학에서는 이쪽이 좀 주로 이룬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념을 좀 구별해서 좀 봤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고프만의 어떤 총치적 기관이라는 교도소 내용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좀 일단 볼게요. 교도소로 들어가요, 수용자가. 자, 그러면 교도관이 있고 소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위계질서죠. 명령을 하면 복종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이런 역할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교도관은 뭘 가져요? 이제 권력적인 권력을 갖죠. 근데 이게 동의하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 권력은 뭐다? 바로 일방적인 규율이에요. 집단 생활을 내용으로 하니까. 자, 그렇다면 수용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성에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이죠. 강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프만이 볼 때 이 교도소라는 사회를 봐보니까 이 교정되기에는 좀 맞지는 않다라는 그런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자, 볼까요? 자, 플러스에 보면 고프만의 총치적 기관이요. 사회학자 고프만은 직접 2년 동안 정신요양원에서 참여 관찰을 해봤어요. 교도소하고 비슷하니까 정신질환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면 정신질환 연구에서요, 어떤 부정절한 비사회적 행동을 할 때 일정한 사회적 낙인을 찍어요. 그죠? 여기에 권력적으로 규율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사회 통제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총체적 기관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총체적 기관이죠. 자, 그러면 요게 총체적 기관은 어떤 거냐? 구성원들 일정 기간 격리시켜서 그 다음에 인간의 개체성을 말살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인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이건 그대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요게 고프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된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시 배웁니다. 사이크스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교도소 내에도 수용자에 대한 통제는 수용자가 암묵적인 동조 수능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수인의 사회, 자, 그 교도소 부문화 해가지고 여기에 교도소화가 이루어진다. 이 밖에서 어떤 유입된다. 밖에서 범죄 문화가, 또는 아예 어떤 박탈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자유가 박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성관계가 박탈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히려 인성이 더 안 좋아진다. 그래서 교도소 내에 어떤 교도소화가 이루어져서 교정이 어렵다라는 말을 쓰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교정의 대상과 관련해서 보고 있고요. 특성을 보고 있는데 따로 교도소 사이에는 따로 배웁니다.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다. 이렇구나. 문제점 정도, 문제식 정도 가지면 돼요.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처우 프로그램 간단히 보고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범죄자들은 말이에요. 일탈행위이다. 그러면 인성장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장애를 치료해 줘야 돼. 심리적으로. 그래야 교정이 되죠. 그러니까 심리치료를 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정학이다, 교정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크거든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자는 이거 뭐예요? 이 범죄는 학습의 결과다. 자, 그러면 그 학습이 잘못된 학습이라는 것을 다시 교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 위주로 강조하고요. 처우 제도를 신봉한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교정 환경을 중시하는 거예요. 환경. 환경, 어떤 집단 치료, 공동체 의식 부족하니까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교정이 바로 교정이란 심리학에서 유래됐다. 상담 등 심리치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교정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 분석이라는 게 MMPI 방식과 아이레벨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MMPI 방식의 경우에는 어떤 충동성이랄지 이런 비사회적 행동을 측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레벨의 경우도 청소년의 대인적 성숙도를 7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다. 근데 비판도 있죠. 심리학이 수용자의 처우에서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데 공원은 많은 심리 치료 방식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심리 처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이 달아가는 보면 일탈행위론자는 인성장애가 바로 범죄의 원인이다. 정신건강이 강조된다. 그럼 정신건강하게끔 해주는 거지 교정이다. 행동주의자는 일단은 범죄자가 학습의 결과다. 그러면 처우라는 건 뭐냐? 교육 훈련을 통해서 바로 재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고, 처우제도 신봉자는 교정 환경을 중시를 해서 어떤 요법 처우 공동체를 형성한다. 따로 특히 이제 이 환경과 관련해서 이런 거죠. 직업을 얻기가 어려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빵 굽는다지 제빵 제과 있죠. 특히 이제 교도소에서 이게 제과 제빵 하시는 분들이 재범률이 굉장히 낮대요. 자, 그건 뭐냐면 이 공동 처우가 되는 거죠. 뭐냐면 그 제과 제빵 교육을 하게 되면요, 빵을 만들잖아요. 그럼 남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와요 교도소로. 그러면 교도소에 있는 다른 수용자들이 기다려요, 걔만. 빵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그걸 먹는 걸 보면서 어때요? 내가 뿌듯하죠.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 의식, 나도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면은 여기에 더 어떤 범죄 비행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교정학의 특성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정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교정 그러면 너 안 할 것 같아? 그럼 과거에 뭐 예를 들면 살인을 했어도 앞으로 교정이 됐네? 그럼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이 책임 문제가 있어요. 이게 형벌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떤 책임의 한계를 넘으면 안 되는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기 종료해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석방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정이 아직 안 됐네. 근데 석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조두순 사건처럼 이거 교정이 덜 된 것 같은데 이 석방을 하게 되면 이게 사회 불안하잖아요. 이게 교정의 문제. 사회적 인식의 문제. 사회적 인식은 좀 더 어떤 처벌 안 하는 엄벌 위주로 좀 많거든요. 국가 재정이 없어서 어떤 교정이 좀 어려운 이런 한계가 있죠. 그래서 형벌 목적에 가장 제약하는 게 책임주의. 이제 구금이 필요 없는 수용자를 구금할 수는 있고, 반대로 교화가 안 된 수용자를 형기 종료로 석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사회적 인식, 이제 국가 재정상 이런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교정학이라는 거는 이렇게 돼요. 행정학과 형사정책학. 이게 합해서 교정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우리는 이 교정학이라고 이렇게 할 때 보통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근데 핵심이 이쪽이에요. 행정학이 우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학은 물론 형사정책학, 행정학인데 행정학. 그러면 형벌을 집행하는 학문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갑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교정학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개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정학의 발전 과정을 보면 예전에는 어땠냐면
19세기 말은 감옥학이라고 했어요. 감옥학. 가둔다. 그러니까 수용하는 것에 중점을 뒀고요. 그 다음에 행형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교육형이 좀 들어와요. 처우라는 개념.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들어오긴 해요. 근데 교정교육학에서 드디어 이제 교정교화, 개별처우를 특히 강조하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교정이 실패했다는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교정됐다고 풀어줬더니 또 범죄를 하더라는 거예요. 재범이 늘어나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다시 어떤 신응보라고 그래서 보호하자라고 하는 무능력화, 삼진법 해가지고 더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교정이 됐다고 풀어줬는데 잘못된 긍정으로 해서 또는 잘못된 부정 때문에 범죄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보면 감옥학에 보면 1870년대 이제 19세기죠. 영국과 프랑스에서 나왔다. 그다음에 행형학 보면 1차 대전 이후 일본의 마사키 아키라가 교육형제도 기초에서 나온 개념이다. 마지막 줄에 사람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교정처우론이라는 것은 바로 행형은 종래 교도소로서 단순히 형집행뿐만 아니라 적재 수행자의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해가지고 교정교육론 또는 교정처우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세 번째 줄에 국제형법의 형무회의 그리고 범죄 예방 및 범죄자 처우라는 용어를 갖고 오게 되고 그 밑에 판결 전 조사 부정경제도 이거 나중에 다 볼 겁니다. 그다음 보호론으로 보면은 이거는 교화 개선 사회복귀 이념은 1950년대 이후 비판을 받아요. 1970년대 초 세 번째 줄에 강제적 치료보다는 정의에 입각한 처벌. 이제는 어떤 치료보다는 처벌을 하자라는 쪽으로 봐요. 처벌. 정의에 입각한 처벌을 하자. 대가를 치르게 하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응보주의적 접근. 그 다음에 선별적 무능력화라는 게 소수 강력범죄에 대해서 격리를 시키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교정학의 발전 과정이에요. 이런 내용들도 다시 또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교정학과 형사정책학을 보면 이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형사정책학은 국가적 범죄 예방 방향을 지지하는 거고 교정학은 형벌의 집행 처우에 관한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행영학적인 중심으로 해서 결국 형사정책학까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